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타당도 척도를 약간 머릿속에 잘 지도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실제로 타당도 척도 해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지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드시냐면 일단 타당도 척도는 이제 수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데요. 크게는 문항과 무관항 응답을 평가하는 척도와 문항의 왜곡 응답을 평가하는 척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항과 무관항 응답을 평가한다는 척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담자가 이 검사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응답하는 경향, 그런 것도 혹은 다 그렇다 혹은 다 아니다라고 체크할 때 이 문항과 무관항 응답을 평가하는 척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문항의 왜곡 응답을 평가하는 척도는 뭐냐면 일단 문항을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문항을 읽고 나서 자신을 나쁘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의 왜곡 응답을 평가하는 척도는 부정 왜곡과 긍정 왜곡 혹은 과대보고 과소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과 무관한 응답을 평가하는 척도에는 무응답, 불인, 틀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 왜곡과 관련된 척도에는 F, FB, FP, FBS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왜곡에는 L, K, S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척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제 문항과 무관항 응답을 평가하는 척도로 이제 첫 번째는 무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응답은 선생님들 결과 프로파일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요. 첫 장에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 프로파일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그래프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무응답 원점수라고 해서 개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응답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렇다와 아니다의 모든 응답한 경우에 이제 무응답으로 체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외우실 게 나왔는데요. 뭘 외우시면 되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의 기준 점수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무응답과 관련해서 타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준 점수는 원점수 30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개 이상이 되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선생님들께서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왜 이렇게 무응답이 많은지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독해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병리가 심각해서 혼란되어 있다거나 통찰력이 부족하다거나 협조적이지 않았다거나 너무 강박적이어서 우유부단해서 선택을 못했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들을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응답이 30개 이상이라고 버리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MMPI 척도가 혹시 몇 문항인지 아세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567문항이죠. 그죠? 567문항 중에 30개 안 했다고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응답의 위치를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가 MMPI 567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0번까지의 문항을 우리가 전반부 문항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면 전반부 문항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MMPI 원판에 있었던 LFK라고 하는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 10개는 전반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0번을 기준으로 뒷부분을 우리가 후반부 문항이라고 얘기하는데 후반부에는 내용 척도와 보충 척도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결과 프로파일을 보시면 이제 무응답이 있으면 무응답이 몇 번 문항에서 있는지가 다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항을 쭉 보면서 만약에 무응답이 앞부분에 다 몰려있거나 전체적으로 몰려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무응답이 뒷부분에 모여있으면 내용 척도나 보충 척도는 해석할 수 없지만 전반부에 있는 임상 척도 10개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응답의 위치를 검토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두 번째 방법이 있냐면요. 퍼센트 비율을 찾아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MMPI 결과 프로파일 보시면 반응 퍼센트라고 해서 100 이렇게 척도 밑에 척도 점수 밑에 그렇게 100 써 있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100%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척도 안에 무응답이 표시가 안 되어 그러니까 무응답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응답이 들어가면 그 퍼센트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 퍼센트의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10%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척도의 반응 퍼센트가 90%보다 낮으면 그 척도에는 무응답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척도는 해석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척도들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무응답이 30개 이상이더라도 이제 두 가지를 검토하셔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인 척도인데요. 자, 불인 척도는 일단 이름은 무선 반응 비일관성 척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좀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불인 척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용이 유사하거나 상반되는 문항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번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였다. 뭐 6번은 나는 아버지를 좋아하였다. 이런 문항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둘 다 유사한 문항이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유사하게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무선 반응 비일관성 척도는 뭐냐면 아무렇게나 응답하는 경향을 탐지하는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답변에 다르게 답변하는 거예요. 혹은 상반되는 문항에는 상반되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도 비일관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똑같이 답변을 뭐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불인 척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인 척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문항을 읽지도 않고 무선적으로 아무렇게나 응답할 때 척도 점수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때 이제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기준 점수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기준 점수는 80T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린으로 가볼게요. 트린은 고정반응 비일관성 척도입니다. 자, 이거는 내용 면에서 정반대인 문항들로 짝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되어 있는 문항이라면 우리가 답변을 할 때도 반대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고정반응 비일관성 척도는 어떤 수검 태도를 측정하냐면 다 그렇다고 하거나 다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정반대의 문항들로 짝지어져 있었는데 다 그렇다라고 하거나 다 아니다라고 하면 다 똑같이 답변했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이 문항도 읽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답변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정반응 비일관성 척도는 무분별하게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는 경향을 탐지하고요. 그리고 이 트린 척도에는 T 이렇게 그 T 점수 옆에 T 혹은 F라고 써 있고요. 그래프에도 T 혹은 F라고 써 있거든요. 만약에 T라고 써 있다면 이거는 이 사람이 그렇다는 반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F라고 써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의 기준 점수는 몇 점이냐? 역시 8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트린 점수가 높은데 80T 이상인데 여기에 T라고 써 있으면 아, 이 사람은 문항도 읽지 않고 다 그렇다라고 답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린 척도가 80점이 넘는데 여기에 F 이렇게 써 있다면 아, 이 사람이 문항을 읽지도 않고 다 아니다라고 응답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트린이나 불인이나 트린이 만약에 타당하지 않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항을 읽지도 않고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프로파일을 해석할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무효 프로파일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부정 왜곡을 평가하는 척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더 과장돼서 뭔가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네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F, FB, FP, FBS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F 척도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F 척도는 보시면 infrequ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requency라는 말은 자주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nfrequency는 드물게 나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척도의 이름을 비전형 척도라고 이제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척도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어떤 문항을 선정했는지를 꼭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F척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척도냐면요. 규준 집단에서 매우 낮은 빈도로 응답하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규준 집단은 정상 집단을 말해요. 자, 그러면 정상인들이 잘 답변하지 않는 드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준은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라면 잘 답변하지 않는 10% 미만의 드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잘 답변하지 않는 문항에 체크를 했다는 건 이 사람이 자기를 더 나쁘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시면, 문항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정신증인 경우에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드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또 기억하실 게 나왔는데요. 선생님들이 일단 F척도는 65점이 넘으면 상승했다고 보세요. 자, F척도 65점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그 상승한 요인은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인이 높아지면 F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렇게나 응답하면 불인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F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트린이 높아지면 F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그렇다고 하거나 모두 아니다라고 응답하면 트린도 높아지지만 F척도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심리적인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진 경우에도 F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야말로 자기를 더 부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페이킹 배드, 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F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F척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F가 만약에 65T가 넘어요. 그러면은 4가지 요인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F가 65T를 넘으면 먼저 불인을 보세요. 그래서 불인이 높으면 아, 불인 때문에 높아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근데 불인이 낮아요. 그러면 트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린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 이 F는 트린 때문에 높아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트린도 낮은 거예요. 그럼 불인 트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정신병리 때문이냐 아니면 부정왜곡 때문이냐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2개를 판단하는 건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 거냐면 다음에 FP 척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병리냐 아니면 부정왜곡이냐는 FP 척도를 가지고 판단할 거고요. 그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제가 FP 척도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척도는 일반적으로 비임상 장면에서는 80T 이상이 되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80T가 넘어도 타당한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대로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상승 요인으로 분석해서 선생님들이 F척도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B 척도인데요. 자, FB 척도는 비전형 후반부 척도입니다. 그래서 100 후반부라는 의미로 이제 B가 FB 척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FB 척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 후반부에 있는 문항들 중에서 정상인들이 잘 답변하지 않는 드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 FB는 후반부 문항의 타당도를 보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후반부 문항에는 어떤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내용 척도와 보충 척도가 들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FB가 높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FB가 높다고 했을 때의 기준 점수는 비임상 장면에는 90T거든요. 자, 그래서 FB가 90T 이상 상승하면 후반부에 있는 문항들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척도나 보충 척도는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B 척도는 이제 후반부 문항의 타당도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검 태도의 변화를 볼 때 F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가 전반부는 F 척도로 태도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 후반부의 태도는 FB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F 설명드릴 때 여기 보시면 검사 전반부의 비전형 반응 탐지라는 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F는 전반부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FB는 후반부에 대한 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검 태도의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F와의 차이가 30점 이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검 태도의 변화를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F 척도는 50T예요. 그런데 FB가 80T다. 그러면은 지금 30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검 태도를 뭐라고 언급해야 되냐면 전반부에서는 안정적으로 잘 집중해서 검사에 임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불안정해지면서 잘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수검 태도의 변화를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인 경우도 이제 수검 태도의 변화를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B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첫 번째 후반부의 타당도, 두 번째 수검 태도의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P 척도는 비전형 정신병리 척도인데요. 여기 사이코패솔로지에 이제 P를 이제 여기 가져와서 이제 FP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름이 비전형 정신병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 척도가 높으면 정신병리가 심각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FP 척도의 의미 어떻게 제작이 된 거냐면 여기 규준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준 집단은 정상 집단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 집단뿐만 아니라 정신과 환자 모두가 잘 답변하지 않는 드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정상인뿐만 아니라 정신병리를 가진 사람조차도 잘 답변하지 않는 드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체크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정말로 부정 왜곡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 왜곡을 재는 가장 좋은 측정치가 바로 FP 척도예요. 자, 그러면 FP 척도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FP 척도는 이제 70T가 넘으면 다소 이 사람이 과대보고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0T를 넘으면 이제 완전히 과대보고가 심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F 척도 4가지 상승 요인 기억나세요? 첫 번째, 불인이 상승할 때, 두 번째, 트린이 상승할 때, 세 번째,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을 때, 네 번째, 부정 왜곡일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냐, 네 번째냐는 제가 FP를 가지고 비교해서 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F 점수가 80T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인트리는 다 괜찮다고 보고요. F가 만약에 80T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FP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FP를 봤더니 FP가 50이더라. 그러면은 F가 높아진 이유는 FP가 50T라는 의미는 부정 왜곡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F가 상승한 이유는 이 사람이 실제로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F가 80T예요. 그런데 FP를 봤더니 FP가 100T인 거예요. 그러면은 F가 상승한 요인은 이 사람이 과대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P가 과대보고를 재는 가장 좋은, 부정왜곡을 재는 가장 좋은 측정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FBS 척도는 증상 타당도 척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9개 척도만 타당도 척도가 개발이 됐다가 2011년도에 새롭게 포함된 척도입니다. 자, 이 증상 타당도 척도는 어떻게 개발됐는지 한번 보시면 개인 상해 소송 장면에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즉, 개인 상해 소송 장면에서 꾀병인 사람과 꾀병이 아닌 사람의 반응을 비교해서 선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 상해 소송 장면이란 건 내가 다친 거죠. 그죠? 다친 그런 상황에서 꾀병인 사람과 꾀병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주는 문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F척도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보고거든요. FBS는 이런 꾀병인 사람과 꾀병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주는 문항이기 때문에 신체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에 대한 과대보고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FBS 내용을 좀 문항 내용을 보시면 신체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지적인 증상, 약간 뭐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신체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에 대한 과대보고와 일부는 인지적인 증상에 대한 과대보고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준 점수는 70T라고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BS가 70이 넘으면 이 사람이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과대보고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100T를 넘어서면 과대보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정왜곡 기준치가 기억나실까요? 자, 좀 부정왜곡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죠? 네, 그렇지만 아까 F80T 이상, FB 90T, 그 다음에 FP는 70, 100, 그죠? 그 다음에 FBS도 7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긍정 왜곡 혹은 과소보고를 측정하는 LKS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L척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L척도는 라이척도라고 해서 부인척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L척도는 방어적인 태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방어적인 태도 중에서도 세련되지 못한 방어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통 L척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소한 결점이나 인간적인 약점마저도 완전히 부인하면서 자기를 너무나 좋게, 너무나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쓴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방어를 측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력이나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높으면 L척도가 좀 낮아진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만약에 학력이나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데도 L척도가 높으면 약간 자기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L척도의 높은 척도의 기준은 여기 이제 약간 애매해서 쓰진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L척도는 65T가 넘으면 자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80T를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긍정 왜곡으로 인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T와 80T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L척도에서 선생님들이 또 알아두시면 좋은 건 뭐냐면 이 L척도가 현재 방어적인 태도,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성격적인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L척도가 어떤 성격을 의미하냐면요. 되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고요. 좀 관습적이거나 수능적이거나 독창성이 없고 유연성이 부족한,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는 억압과 부인의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성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L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조금 순박하고 순진한 느낌이 있는데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조금 고지식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수능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척도는 코렉션이라고 해서 교정척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정척도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처음에 이제 개발된 배경 자체가 이 검사를 방어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 임상척도의 점수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성의 결과로 임상척도의 점수가 낮아졌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K 점수를 이렇게 더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과 프로파일 보시면 임상척도에 척도명 옆에 더하기 0.1K, 0.5K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방어성의 결과로 임상척도가 낮아졌을 때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척도다. K 점수를 더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척도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어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문항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뭐냐면 명백한 정신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프로파일을 보인 사람과 실제 정상인의 프로파일을 비교해서 문항을 선정했어요. 다시요. 명백한 정신과 환자인데 정상 프로파일을 보인 사람과 실제 정상인의 프로파일을 비교해서 문항을 선정했으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방어한 거겠어요. 그죠? 그래서 L척도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세련된 방어를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K 척도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자아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자아 강도 중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K 척도는 50점은 넘어야지 좋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대처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65점을 넘으면 이 사람이 긍정 왜곡, 약간 과소보고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5T를 넘으면 이 사람이 이제 타당하지 않을 만큼 이제 긍정 왜곡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K 척도가 반대로 40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 강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0보다 낮으면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당도 척도를 해석할 때 만약에 다 타당하게 나오면 임상 척도 넘어가기 전에 F 척도랑 K 척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를 좀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F 척도는 자신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지를 나타내고요. K 척도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타당하다고 응답했다면 이 사람이 F 척도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지, K를 가지고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임상 척도에 대해서 넘어가시면 아마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당적 척도 마지막인데요. S 척도 과장된 자기제시 척도입니다. 자, 이 과장된 자기제시 척도는 어떻게 문항을 선정했냐면 항공사 파일럿 응시자와 정상 집단의 반응을 비교해서 선정했어요. 파일럿 되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되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되게 건강해야 되는데 그 파일럿에 응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좋게 보이려고 애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 척도는 자기 자신을 매우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심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결점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보고하는 경우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척도는 LKS가 모두 어떻게 보면 긍정 왜곡이나 과소보고를 측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과소보고를 잘 측정하는 순수한 측정치가 바로 S 척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S 척도의 기준 점수는 70T를 먼저 기준 점수로 보세요. 그래서 70을 넘어서면 이 사람이 다소 자기에 대해서 과소보고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75T를 넘어서면 과소보고에서 이제 거의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정 왜곡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타당도 척도 10개가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제가 워크숍을 할 때는 이걸 다 같이 막 외워보고 막 여러 번 복습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혼자서 이렇게 외워보시면서 타당도 척도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프로파일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임상